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네, 조금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진행할 감정평가 강론은요, 총 8회이고, 그 다음에, 어, 주로 이제 목차 보시면 앞에 뭐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물건별 감정평가, 목적별 감정평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챕터 1, 2, 3는 총론에서 많이 했던 부분 겹치는 게 많을 거고, 좀 심화해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의의 주 목적은 물건별 감정평가와 목적별 감정평가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무기준 해설서랑 실무기준이랑 감칙이랑 기타 관련 제 법령에 있는 걸 정리를 했고, 제 사견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실 때 챕터 4랑 5에 있는 거 달달 외워서 바르면 최소 45점, 50점 보장합니다. 되게 약 파는 것 같다, 그치?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자 이제 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김강산 평가사고요. 현재 이화 감정평가법인 팔 아프다 법인 대표 이거 28기입니다. 번호는 010-5824-3272 이렇게 있고 1차랑 2차 다 합쳐서 대표는 저밖에 없어요. 강사 중에. 그리고 저번 주부로 평가사가 10명이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한 4개월 됐고요. 지금 현재 본사랑 경기지사랑 경기지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순회 공연 돌면서 애들 잘 정정 평가사님들 잘 이랑 직원들 잘 있는지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감정평가 강론. 근데 이게 참 이게 수업명이 강론이기도 하고 책도 강론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감정평가 이론이 총론이랑 강론 나뉘기 시작했어요. 이 고시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주로 강론이다. 그러면 세 개입니다. 평가 방법. 그리고 유형별, 목적별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이 스킬 트리죠. 대상 인식, 분석, 방법, 가치. 이게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물건 갔다 와서 분석한 다음에 방법 적용해서 같이 뽑아내는 거. 이 중에 강론은 요거랑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 인식 중에서 물건별로 어떻게 대상을 보아야 하는가. 이게 조금 더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기출문제,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다음에 자신이 강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대표니까 뭐 별의별 부분 다 보거든요. 심사 다 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 현장 감각을 바로바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잖아. 그리고 그지 신문물을 바로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열린 결말로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게 앞서서 첫 시간이니까 조금 가볍게 들어가자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강론 파트는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30%밖에 안 돼요.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27회 1번처럼 기억같이 이렇게 아예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총론이랑 좀 버무려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작년 문제 3번처럼 광평스토지 감정평가 이렇게 나와. 광평스토지는 챕터에 보시면 챕터 4에 물건별 감정평가의 토지 파트에서 특수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총론과 연결시켜서 나온다는 거죠. 최유 이용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지. 30회 1번처럼 선분양 후분양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을 최유 이용 관점에서 제안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무려서 요즘에 이렇게 버무려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독 문제는 나오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강원 파트는요, 이해 안 되면 외울 수가 있어. 이해 안 되면 안 외울 수가 있어. 총론은 외우기 힘들거든요.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쭉 듣다가 이해 안 되면 외우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시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강론 이 수업이 매년 원래 언제쯤 됐냐면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스케줄상 좀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하는 거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까 요번 주 토요일 날이 시험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하는 식으로 한번 1시간, 아니 3시간 정도 짜볼까 생각해요. 3시간 좀 빡세면 1~2시간 정도만 하고, 매년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기출문제 풀려고 한 거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날 나온 기출문제를 풀러가는 거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다음 주 기준으로 그저께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고시원에서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괜찮아.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야지.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시 기출 얘기하면, 요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5일 남았죠. 5일. 지금 영상 찍는 날 기준에서 11일인가요? 7월 11일이죠. 7일인데 7월 16일 날 시험을 봅니다. 늘 그랬듯이 기출문제가 나올 거고, 늘 그랬듯이 기출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용어, 처음 들어본 용어 단 한 개도 안 나올 거야. 늘 그랬듯이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될 거라고. 아까도 그랬고, 주말에도 그랬고, 저저번 주부터 수험생들한테 문자랑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카톡이나. 아, 찝어달라고? 뭘 찝어줘? 난 정답을 말해놨는데.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출을 잘 풀기 위해서 올해는 요 기본서를 본다라는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론은요, 거의 요즘에 보면 거의 그거예요. 그 문제예능식으로 나와요. 문제예능식. 나온 게 또 나와요. 물론 글자 그대로 나오지 않겠지. 조금 변형해서 나오지. 근데 크게 보면 다 거기서 나와요.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 내가 그러면 증명해 줄게. 자, 21페이지 볼까요? 마스크 쓰니까 되게 갑갑하네. 요즘에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거든요. 밥 먹을 때 안 끼고, 밥 먹을 때 안 끼겠지. 돌아다닐 때도 안 끼고, 여기서 오랜만에 끼니까 좀 어색하네. 운전할 때도 안 끼고. 자, 기출문제예요. 비교 방식. 3의 2번. 우리나라 토지평가왕복과 거래사입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어떻게 풀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단어 있어요? 18의 3번. 가액공심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공과 표주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거 몰라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19의 4번. 가액공심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표준공시의 기준으로 평가, 보상평가 가격, 적정가격, 실거래 가격과의 관계. 처음 들어봐요? 24의 3번. 감정평가 이론상 토지평가 방법에는 3방식이 있으나 감정평가 법령은 토지의 경우 표준공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으로 답하시오. 20점. 토지평가 시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격과 표준공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과의 관계. 다 들어봤죠? 쭉 가서 25의 2번 봐봐요. 근린형 쇼핑센터의 구분점포의 시장가치 감정평가하려 한다. 이근의 경쟁적인 초대형 쇼핑센터가 입지하여 대상점포가 소재한 근린형 쇼핑센터의 고객 흡입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되어 구분점포 거래가 희소하게 된 시장 동향 고려해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 대상 구분점포의 감정평가에 거사비를 적용할 경우 감정평가 방법의 개요, 적용사항 및 수집된 거래사의 거래조건 보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의 개요 및 적용 시 유의할 사항. 처음 들어본 단어 있어요? 27의 2번도 처음 들어본 단어는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31의 2번. 보상 나오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본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보면 같은 단어 계속 반복되죠. 표준중시가, 같은 점 다른 점, 한계, 또 뭐 있어? 실거래가, 비교 방식이 다 이따위밖에 안 나와. 나와도 올해 비교 방식에서 논점이 나와도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모르는 단어가 단 한 개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냥 내가 못 풀 뿐이니까. 들어봤는데 못 풀 뿐이에요.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거 하려면 이제 그거 하려면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고 단가만 한 몇 번 들으면 금방금방 나와요. 걱정하지 마. 지금 하는 거는 기본서 보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손이 나갔을 때 써야 할 내 무기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나올 거 뻔해. 기출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면 뭐 전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율이나. 세금은 작년에 나왔고, PF나 아니면 뭐
건부증감가 정도? 권리금 정도 나올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수입 방식 나올 것 같고, 비교 방식 나올 것 같고, 원가 방식 나올 것 같고. 다 나오겠지. 작년, 재작년이 대박이었어요. 작년, 재작년. 작년에 진짜 내가 7, 8개 찍어봤는데 다 나왔어. 근데 심지어 이렇게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건 다 나왔어.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 첫 수업, 첫 해에 기본 강의 3개월 하고, 저 그때 스테이지 안 했으니까 3개월 하고 그 마지막 강의 때 개발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법 나오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기초에 나오겠지 뭐. 어, 약발이 다 달았나 봐 이제. 근데 그리고 이 안타까운 게 내가 한 지금까지 열 몇 개 찍었는데 다 나왔잖아요. 안 나온 게 전세밖에 없어. 그래서 또 찍으려도 머리를 또 감고 꽁꽁 싸매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딱 들어간 애들이 이제 바로 전화 왔어. 쉬는 시간에. 아우 대박이라고. 1년만 빨리 할 걸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초시생이니까 네가 1년 빨리 한다 해서 붙을까 돈을 쌌건 아무튼. 자, 과사비 비교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 많이 오죠. 아유. 집에 제스키를 틀어놔도 2~3시간이면 풀방 돼. 풀 2리터짜리 3리터짜리. 너무 습해. 비교 방식. 자, 이거 한 3번째 보는 거죠, 이거. 그죠? 자, 머릿속에 안 까먹을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이거. 비교 방식은 공시지가 기준법 있고, 거래사례비법 있고, 임대사례비법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 방식이나 공시지가나 뭐 거사비나 임사비 같은 경우가 실무책을 봐도 나와 있고 이론책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수님 기본서를 봐도 무조건 나와 있는 챕터입니다. 왜? 감칙 11조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거사비 비교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린 딱 목차를 어떻게 기억하자? 내가 총론치할 때 뭐라 했죠? 에? 어떻게 기억한다고? 우리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부터 비교 방식이든 뭐든 간에 뭐 중회계 분석급이 아닌 이상 뭐가 무슨 법이 나오면 공식으로 기억하자. 공식으로. 그러면 공시회계기준법을 해설서도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해설서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봐도 다 목차가 공시회계기준법은 적용공시지가 표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한다? 표, 시, 지, 로 이해를 하고 어떤 챕터에 뭐가 나와도 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 승리의 비교. 임사비는 또 똑같죠. 자, 이거는 일단 뭐 다 똑같으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 메인 논점은 요 두 개입니다. 공시회계기준법이랑 가사비랑. 자, 그러면 우리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 이 공식으로 이해한다고. 자, 그러면 아까 25의 1번 잠깐 지나간 거예요. 21페이지 볼까요? 25.2번이요. 자, 25의 2번, 물음 1번. 뭐 상권 이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이거만 봐봐. 목차 어떻게 짜야 될 것 같아요? 거래사례비법 적용할 경우 감정평가 방법의 개요는 의 플러스 알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적용상 한계. 자, 앞에 봐봐요. 여러분. 거사비 적용할 때 적용상 한계가 뭐예요? 졸라 많아. 졸라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라고? 사례 흔적의 한계가 있고 사정 보정의 한계가 있고 시점 수정의 한계가 있고 가치 형성의 비교 한계가 있고 그 아래 건들은 그 아래는 썰을 푸는 거. 수집된 거래 사례 거래 조건 보정. 자, 해봐봐요. 수집된 거래 조건 보정. 이거 미국식 용어고 우리나라 따지면 사정 보정이거든. 사정 보정에 뭐 있죠? 금철사배 있죠. 금융 조건 네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이 안 나. 사정 보정할 때 뭘 해야 될지 금철사배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 쓰면 돼요. 적절치 못한 사례를 바꿔주거나. 시점 수정은 관계없으니까. 특히 이 사례에 어떤 한계를 또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 사례에 수집된 거래 사례의 한계랑 거래 조건 보정에 엮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나 볼까요? 자, 27에 2번 바로 볼게요. 물음 3번. 세모세모동 1-1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기준법 적용해서 시지계를 해서 기준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갑이 실무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표준 볼까요? 시지계를 했는데 남은 게 있대. 이거 그밖에 없지. 그죠? 쉽죠? 뭐 요런 느낌? 이건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장 거사비. 그래서 이 비교 방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와야 될 게 뭐다? 바로 시장성 사고. 자, 우리 아파트 살 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우리가 사보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이나 뭐 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아파트는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시장성 사고. 내가 만약에 사면 얼마에 살 것인가를 보면 옆집이 얼마에 팔렸지? 저번 달에 얼마에 팔렸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시장성 사고에 따라서 비교 방식이라는 걸 적용하게 된다는 건데, 자,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강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평가 방법이나 평가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이게 다른 부동산에 비해 개별성이 낮아. 그죠? 공급도 많죠. 다른 부동산에 비해 뭐 어떤 단지가 막 1000세대씩 있잖아요. 수요자도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생겨요. 이 단지 내 시장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랑 공급이 일어나서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비표준성, 개별성 이런 게 잘 먹히지가 않아. 얘는 시세라는 게 있다고. 시세라는 게 있다고. 질문. 자, 이거는 이제 김강산의 부동산 스쿨인 거고, 김강산의 감자평가 강론 스쿨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겠어? 이 현상을. 시세가 있다고. 네이버 들어가도 나오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도 있어요. 근데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나?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아파트 평가할 때 뭐예요? 감칙 16조.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죠. 자, 비교 방식에 있어서 감자평가한 거랑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거랑 시세가 있는 건데, 뭐가 더 정확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쪽이 더 하겠죠. 자, 자, 다시 지출 21회, 21회, 21페이지 볼까요? 21페이지는 없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빼먹었나 보네. 자, 봐봐요. 자, 최근 기출 중에 최고 효과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해의 비교 문제가 있었어요. 뭔 뜻이냐면 시장 내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랑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비교 방식 아까 우리 기초문제 봤을 때 뭐라 했어요? 실거래가와 시장 가치와의 관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장 가치와 실거래가의 관계를 달리 말하면 최고 가격과 성립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과의 비교거든요. 이때 말한 최고 가격은 뭐냐면 시장 내에 형성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즉 재화가 배분된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설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은 감정평가 비교 방식을 통해 나온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질문. 자, 아파트 가치 개별성이 낮고 공급이 많고 수요가 많고 시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파트를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담보는 안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는 KB 시세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시세도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별거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 있어요? 변동연치. 시선이 계속 바뀐다. 기준시점 당시가 궁금해진다. 두 번째,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다. 근데 법령에서 인정하도 웃겨. 그 법이 사실 우리끼리 약속인데 우리 모두가 야 희식이야 감정법 가지마 뭐 끝이야. 이 두 가지로 지금 비비고 있긴 해요. 세 번째 그나마 이제 좀 개별성이 있는 게 개별성이 있는 게 아파트 감정평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통계로는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이 입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 있는데 언제 필요하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 언제 필요하냐 하면 여기가 한강이야. 여기가 한강이야. 그리고 여기가 담장이 여기까지 쳐져 있어. 이렇게 쳐 있어. 담장 쳐 있어. 질문. 여기 살래요? 여기 살래요? 당연히 위지. 로얄층이지. 저층과 로얄층 간의 차이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비교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확실해. 한강 같은 경우에. 청담동이나 이제 압구정 가시는데 압구정 현대도 조망권에 크게 없어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담장이 낮아. 3층 넘어가면 다 보여. 청담동에 있는 자땡이라는 뭐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뭐 불편한 세상이라던가 또 얘네들 있잖아. 이런데 좀 이제 또 뭐 있냐 무슨 캐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확실히. 동별 간에도 차이가 있어. 제가 말한 그 청담에 있는 자땡이라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똑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강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같은 층이라도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엄청 안 보이잖아. 동간의 차이도 있어.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시세에서 벗어난 개별성을 지닌 재화의 특성을 다시 회귀를 할 때 이때 감정평가 확실히 필요해야 되겠죠. 가 이제 예시가 되겠지. 조망권에 따른. 그러니까 일조권이 나오니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지. 자 종종. 그래서 이런 일조권 같은 게 사실 가치 비중이 크거든요.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실무에서 일조권 나오나요? 를 물어보면 안 되겠지. 2년차한테. 이제 이번에 초시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 일조권이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뭔 의미인지 알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 1990년도에 이제 지금 현 서울시장님이 변호사 시절일 때 삼성 아파트랑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가지고 유명했잖아.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일본 판례에서나 있는 일조권을 갖고 우리나라 갖고 와서 이제 일조권은 햇빛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09시부터 15시 반까지 해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노점에 계속 팍팍팍 나오잖아요. 요 정도 수준까지 안 바래. 이건 이제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런 비교 방식이 나왔을 때 마인드를 어떻게 한다? 계속 공식화시켜. 목차를 이 공식으로 시작하는 거. 아까 말한 아파트의 시장가격과 시장 가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 솔직히. 부동산 조금만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막말로 술 먹이면서 하면 소주 한두 병 들어가면 이제 다 나온다고. 맞아 진짜로. 근데 만약에 이론 4번 문제로 냈으면 4번 문제 풀 때쯤 되면 5분밖에 안 남거든. 5분에서 8분? 5분에서 8분 나와요. 그 안에 이제 아파트 시장가격과 아파트 감정평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멘탈 나간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목차하면 되지. 감정평가할 때 사례 설명 누구예요? 평가사가죠. 숫자가 다르다. 가격과 가치로 갖고 와야 되고 실거래 가격이랑 시장 가치랑 다르다. 가격 하나지만 아파트 감정평가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올 수 있다. 다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아는 단어죠. 생각 안 나지?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차화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목차화에서. 알겠죠? 좋습니다. 거사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사례 선정이고요. 표준 공시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요놈이죠. 요놈.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지극히 내 사견인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공시지각 기준법이 왜 써야 되냐는 막 여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표준지 A가 있고 표준지 B가 있어요. 표준지 A는 100원이야. 표준지 B는 200원이야. 뭐 시점 수정 똑같이 1이라고 쳐봐요. 적용이 같겠지. 개별 요인도 얘가 2면 얘는 1이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그다 쳐. 그다 쳐. 개별 요인도 갖다 쳐. 갖다 쳐. 다소 설명에 오류가 있지만 같다고 쳐. 같다고 쳐. 근데 나는 거래 사례를 500원짜리 쓸 거야. 500원짜리 쓸 거야. 얘는 5.0이 되겠지. 2.5가 되겠지. 결국 뭐야? 500원.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보정이 감치기에 나오는 순간부터 기출문제 나오면 죄다 여기 나와. 내 그 강의 댓글 중에 3만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 3만 하지만 안 되겠어. 이거 기출문제 봐야겠어. 21페이지 잡아요. 내가 이거 또 증명해 줄게. 21페이지. 자, 3회 2번. 공시지각 기준법, 우리나라의 토지평가 광고법이 공시지각 기준법이거든요. 자, 공시지각 기준법 그 자체와 거사비를 비교했어요. 앞에 와봐요. 처음에는 이거랑 이 자체를 비교했다고. 이 세 번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8배 3회 잴게요. 19회 4번. 표준지 공시를 기준으로 한 보상법상 적정가격과 가격공시법상 적정가격, 그리고 실거래 가격과의 관계래요. 이거는 이거를 빙자한 같이 나올 논이지. 24의 3번. 자, 토지평가 시 감정평가 3박시 적용한 평가한 가격과 표공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 여기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는 이 가격, 이 결과치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 자체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같이 나올 논 껴서 이 결과치를 물어보게 되죠. 좋습니다. 네, 물음 2번. 자, 표준시가 시장가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표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감정평가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와 대책. 뭐야? 그 밖의 보정. 그렇죠. 이때를 기점으로 감치게 명문화돼서 12년 7월 1일 이후로. 그때는 우리 그냥 그 지침에 있던 기타 요인이라는 거를 그 밖의 요인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24에 나왔죠. 25에 거사비 빼고 27에 2번. 제가 물음 3번만 나왔지만 이것만 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제대로 나왔죠. 27에 3번 그 밖의 요인. 21페이지 와봐요. 맨 위에 31에 2번. 물음 1번. 감정평가서에는 공시지각 기준법을 주방시 적용하여 대상투자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은 대상투자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거 뭐예요? 논점 뭐야? 논점. 표공이랑 개공 비교. 표공은 평가사 광고고 개별공시지가는 통계다. 제가 계속 지금 진리도록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다 한 개도 없어요. 다 아는 단어야. 물론 2번. 갑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거사비를 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 논점 뭐예요? 그 밖의 요인 보정. 시세대로 보상해달래, 그죠? 그 밖의 요인 보정인 거지. 그러니까 보면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 계속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3회 2번 있죠? 뭔 차이인지 봐봐. 똑같아. 똑같아. 3회 2번이랑 31회 2번, 물음 2번이야.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했던 기출은 계속 반복됐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밖의 요인.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게 하면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 밖의 요인 할 때 썼던 사례는 내가 그냥 제일 적정해 보여서 썼다고 할 수 있는데 표준지 틀리면 답 없어요. 표준지가 틀렸다? 답이 없어 그냥. 답이 없어. 진짜 내 주위에 제한평가사가 표준지 틀려가지고 1년 반 동안 소송했어. 국토부랑. 그래서 아주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데 표준지 틀리면 답이 없어.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하시고 영업 날라다니시면 1년에 막 300건, 400건씩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다른 평가사라던가 밑에 평가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직원들
이 이제 대신 해주고 본인은 이제 검토하는 역할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다 뭐 본인이 300개 하고 다른 사람 거 심사 막 한 달에 500개씩 해봐요. 800개잖아. 절반이 토지다. 쳐봐. 400개를 내가 본단 말이야. 하루에 한 개씩 본다고. 10년 해봐요. 4,000개지.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이거 들리면 그냥 끝이야. 그냥 끝. 내가 그래서 팁을 드리면 수습평가 할 때 욕을 표준지만 선정 잘해도 욕먹을 확률이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근데 표준지가 선정이 서울에 있는 이런 기성화된 대지는 쉬워요. 널린 게 표준지야. 근데 문제는 이제 막 땅끝 해남에 있는 산 표준지 막 15km밖에 있고 이런 게 어렵지. 그런 건 이제 해당 이사님이랑 상의하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표준용식과 이 자체랑 대박교인이랑 이제 거사 같은 경우는 사례 선정 이게 제일 중요해지고 보상평가 들어가면 하나 더 추가되죠. 적용 시식가. 보상평가 들어가면 적용 시식가 정도 추가됩니다. 적용 시식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되면 작년 못했거든요. 올해 시간 되면 보상 해설서를 한번 제가 싹 스캔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못한 이유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상 해설서를 내가 한다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상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상 해설서 제가 시간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1교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강론도 그렇고 제 총론 책도 그렇고 강론 책도 그렇고 베이스가 해설서예요. 해설서인데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이건데 해설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인데 두 권으로 분철돼 있어요. 해설서 1이 있고 해설서 2가 있습니다. 해설서 1은 일반 총론편이라고 하고요. 해설서 2가 보상편인데요. 보상편인데 재밌는 건 아주 재밌는 건 내가 4기 때도 물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건 이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열에 4-4명이네. 왜 안 보는 거야? 여러분 말고 여러분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했다면 뭘 할래 했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왜 안 보는 거야? 왜? 정답이 있는데 안 봐. 저한테 보상 관련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생각보다 근데 질문은 많이 들어와. 수강생은 별로 없는데 질문은 많이 들어와. 이메일, 카톡, 전화. 전화는 1년에 한두 명 오고 문자 이런 거 많이 와요. 근데 보면 보상 질문은 열의 8은 다 여기 있어요. 해설서에 있습니다. 끝.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서에 있습니다. 이제 뭐 자세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정답이 있다고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정답이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 이 사람이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튼 해설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다 보세요. 요즘에 수험생들 치고 해설서 안 보는 사람이 있다?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야. 무조건 봐.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고시촌에 있는 모든 강사님들의 책은 거의 다 똑같아. 왜 그럴까요? 여기는 베끼는 거냐. 내 책도 다 이거고. 해설서를 안 봐야지 해도 이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건 잘 안 보더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이거 무조건 보세요. 지금 말고 보상 해설서 언제 보냐면 내년 초. 내년 초. 왜냐면 지금 보상을 돌리면 아마도 가을쯤 되겠죠. 보통 보상 돌리면 합격자 발표날 시기쯤 보상이 끝나요. 한 바퀴가. 여름에 시작해서 초가을에서 조금 그냥 가을에 끝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부터 멘탈이 나기 시작해. 보상 졸라 공부하다가 수익 방식 보니까 뭐였지? 뭐였지? 수익 방식 졸라 보다가 보상 보면 뭐였지? 얘기한다고. 그 사이클 한 3-4번 돌면 한 3-4월 되거든요. 그쯤에 보면 돼. 지금 뭐 이해 안 돼. 무조건 이해 안 돼. 심지어 이거는 법규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봐야 돼요. 해놓고 봐야게. 드립치고 싶지만 보상 드립 쳐도 내가 되게 웃긴 보상들이 몇 개 있지만 지금 봐도 지금 말해도 모르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3-4월에 보라. 이거는 지금부터 보시라. 보시라. 해설서 나온 게 말씀드리면 해설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해설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의의 정리 있죠. 의의 정리 무조건 해. 의의 정리. 어떤 의의를 정리하냐면 처음부터 막 그 골라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해설서를 넘기면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책 계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 해설서죠. 무슨 해설서죠? 감정평가 실무 기준 해설서죠. 여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나와요. 뭐 1점, 1.6.2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 규정이 있죠. 이거 여기에 의의가 있다면 이거 정리하고 쭉 나와요. 규정의 취지 쫙 나와 있어. 쫙 나와 있어. 내용 쫙 나오고 쫙 뭐 나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관련 규정에서 쭉 나와요. 여기 의 있으면 정리. 그다음에 내용 안에 의의가 있으면 정리. 예를 들어서 사실상사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고 도로법상 도로에 대한 정의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해설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의 정리가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이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별거 없어. 이 강론 파트 한정해서 내용도 총론이랑 강론 나눌게요. 강론 파트는 진짜 정리하기 쉬워. 겁나 쉬워.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강론 파트는 무조건 원칙과 예외. 영어권 나왔다 하면 막 어려워. 맨 처음에 보면 영어권 막 어려워. 막 뭐 자기 자본, 순자본 막 나온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원칙은 수익환원법. 끝. 예외는 거사비랑 원가법. 그러면 예외면 그다음 뭐 나오죠? 바로 예외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총론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당연히 의의긴 한데 총론은 일단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구조화시키는 거야. 총론은 구조화를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목차화. 목차화시켜요. 아까 이것처럼 목차화시켜. 똑같아. 목차 최유 요인이다. 머릿속에 뭐부터 나와야 돼요? 의.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근거 혹은 전제. 또 뭐 있어요? 판단 어떻게 해요? 물불강체. 근데 낮이랑 계량물 두 개 충돌한다? 뭐야? 특수상 최유용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목차 푸르륵 나와야 된다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암기하라는 거네? 이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특집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암기랑 암기가 되어지는 거지. 암기 was be 암기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지는 거지. 구조화시켜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요 정도만 하면 굉장히 충분해. 충분해. 이렇게 해서 제 주위에서 생고차로 붙은 형이 있습니다. 58.5점인가 57점인가 헷갈리네. 58점 정도로 붙은 형이 있어. 나보다 0.5점 모자랐네. 지금 지방에서 이사님 하고 계셔. 제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라 했거든. 근데 이 형은 이건 제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붙었어. 내가 하던 해는 이것만 나왔거든. 생노차니까 4개월 동안 이거 언제 봐. 이거 나오면 붙고 나오면 떨어진다. 이 마인드 한 거지. 아무튼 자, 좀 두서없지만 1교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싹싹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책 볼까요 다시? 그리고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해야지 책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안 오지. 자, 2페이지 감칙 2조 7호. 거사비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밑줄 대상 물건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론상 전 세계에서 모든 물건은 이론상 다 거래사례비법이 적용이 되겠네요. 토지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론상 권리도 거사비가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이론상 시장성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거사비가 적용이 되겠네요. 거사비의 장점이 뭐다? 시장성 있는 물건이라면 모든 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 한계가 뭐예요? 반대로 한계가 뭐야?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두 글자에서도 이렇게 파생해서 봐야 돼. 대상 물건이란 봤을 때. 감칙을 이렇게 공부해야 돼. 파생하면서 공부해야 돼. 가치 형성이 같거나. 가치 형성이 뭐죠? 가치 형성이 뭐야? 머릿속에 뭐야? 일찍에 자사경행. 끝. 됐어요. 같거나 비슷하대. 물건의 거래 사례. 임대 사례가 아니라 거래 사례예요. 그럼 이때의 거래는 뭐예요? 우리가 감칙에서는 거래 사례랑 임대 사례를 굳이 비교해 놓고 있죠. 이때 거래 사례는 뭐예요? 거래를 위해서 거래를 시장 가치구나.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가 전제된, 매매가 된 거를 의미해요. 매매를 된 걸. 그렇죠? 대상 물건의 현황. 이때 현황 뭐예요? 그냥 물리적 현황이에요? 대상의 최유 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현황 했을 때 물리적 현황 그 자체 이렇게 해버리면 꽈락이에요. 알지? 우리가 말하는
웬만하면 감정평가 이론 혹은 실무, 법규에서 말하는 법규 모르겠다. 실무랑 이론에서 말하는 현황은 물리적 현황이 아니야. 대부분 최유용, 이용을 의미합니다. 감칙 6조가 뭐라고요? 현황평가 원칙이 뭐다? 최유용입니다. 사정보정이 뭐죠? 이걸 바로 수술 배틀할 수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장 가도 꽈락 안 날 거야. 아직 벌써 이렇게 되면 시점성이 뭐죠? 가치형성의 비가 뭐죠? 이거 이제 뒤에서 할 거고.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총론 시간에 했지만 혹시 까먹으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랑 보정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르죠? 왜? 공통점 뭐야? 뭔가를 수정한다는 느낌이 있지. 뭔가 수정한다는 느낌. 비교 뭐예요? A와 B를 비교해서 A의 우열세를 보는 거고, 보정은 뭐예요? A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 10% 할인해서 팔렸어. 원래는 10% 상향시켜야 돼. A가 B보다 10%가 좋아. 그죠?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보정은 어디다 할까요? 표준지에다요, 아니, 사례에다가요, 사례를 보정해요, 대상을 보정해요. 당연히 사례를 보정하는 거죠. 거래 사례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성립 근거 아시죠? 패스. 적용 방법, 사례 선정, 감정평가 실무 기준입니다. 거래사 입법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를 수집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절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 거래 사정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두 번째,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세 번째, 대상 물건과 유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형에 개별려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외울까? 뭐야? 자, 우리가 실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그 수험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위물 시사, 위물 사시 이렇게 외웠어요. 위치적 물적 유사성, 시점 수정 가능하고 사정 보정 가능하고 막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위물 사시로 외웠죠. 해설서에서 뭐라 돼 있어요? 뭐 거기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외울 거야? 아니라고. 뭐야? 앞에 와봐요. 사례 선정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 보정이 되거나 시점 조정이 되거나 가치 형성이 비교가 되는 사례를 선정한다. 끝. 공식으로 외워요. 두 번째, 거래사의 요건. 그 잡아요. 맞죠? 1, 2, 3의 그대로 요 순서예요. 뭐 공식으로만 보면 돼. 공식으로만. 두 번째, 거래사의 요건. 첫 번째, 적정 거래사의 선정의 중요성. 당연히 중요해야 되지. 그래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많은 거래사를 수집하여 증거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 것이 비중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사례 선정의 논점. 다수 사례 수집. 다수 사례 왜? 신뢰성. 또 뭐 있어요? 객관성. 이게 갈수록 요놈의 신뢰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갈수록. 왜요? 아까 아파트 사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내가 오늘 본 것만 해도 마포구의 모 아파트만 해도 공덕동에 있는 모 아파트만 해도 150세대인데 1년 동안 거래 사례가 15개, 20개가 돼. 네? 그거 믿을래요? 평가한 거 믿을래요? 아직까지 평가사가 평가한 거 믿지. 근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그러니까 평가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가사가 지금 없는 게 뭐야? 객관성과 신뢰성이죠. 그럼 뭐 해야 돼? 그 가격 근거가 더더욱 필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감정세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래세 요건입니다. 두 번째가 거래사의 요건. 거래사의 요건입니다. 자, 이거지. 끝. 사시가 끝. 자, 거래 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된 사례나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자, 볼까요? 거래 사정이 정상적으로 인정된 사례나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는 사정 보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 보정 가능성이란 거래 당시 사정의 개입으로 시장 가치가 괴리될 경우 그것으로 인한 차이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소논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정상거래. 어떤 논점이 있을까요? 이거랑 연결돼. 자, 생각을 한번 파생시켜봐요.
다수사례 수집이랑 정상거래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1. 하나 더 추가해볼까? 자, 하나 더. 지적 분석. 지적 분석 왜 해요? 딱 두 개 말해. 지적 분석. 나오면 딱 두 개 나오잖아요. 표준적 사용이랑 가격 수준이죠. 정상 거래라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 어떻게 알아? 정상적인 거래인지 어떻게 알아? 이 사례가 신이야? 닥터 스트레인지야?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타수 거래 사례 수집하고 가격 수준을 분석해서 이 거래 사례가 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지적 분석 만약에 자 우리 하나 지금 지식을 넣었죠. 지적 분석에서 가격 수준 파악이 왜 중요하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상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정 고정을 잘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수 거래 사례 수집이 왜 필요하죠? 신뢰성과 객관성 올리는 것도 있지만 선정된 거래 사례가 사정에 개입된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가격 수준 분석 및 다수 사례 수집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요 정도까지 파생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다음에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기준 시점 수정 가능.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자, 시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 그 감칙 2조 12호의 2에 따라서 도시지역 뭐 3년 그 밖에 5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 와도 상관없고 시점 수정 자체는 아주 옛날부터 해도 돼요. 막말로 뭐 한 2007년부터 해도 돼. 2007년도 이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실무적으로는 엔간하면 최근 1년 거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왜? 시장 상황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자, 아까 전에 심사 보는데 아파트 평가한 거, 제가 다른 평가사가 심사한 거 평가한 거 봤는데 거래 사례를 2020년 걸 갖고 왔더라고. 아파트인데. 그럼 지금 2년 동안 엄청 올랐잖아,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아파트 아니었다. 토지인데, 토지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이 동네 근처야. 신림역 근처. 지난 2년 동안 많이 뛰었는데 왜 2년 전거 썼냐 하니까 야, 네 이론 강사잖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이론상 지금 하락기거든요. 알죠? 금리 올리고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야, 하락기에는 과거에 거래 사례가 지금 상한선이라며. 여기니까 이거 썼다. 예. 근데 뭐라 그래 여기다가.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건데 아무튼 이것도 시점전에 가능하니까 이런 거 선정해도 상관없긴 해요. 세 번째. 자, 가치 형성의 비교 가능한 사례. 가형료 비교. 가형료 비교.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딱히 이렇게 논점이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됐고, 거래 사례 분석 시위상. 자, 거래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뽑아냅시다. 거래 사례 분석 시위상. 크게 3개입니다. 확불 때. 확불 때. 볼까요? 첫 번째, 자료의 확대해서 금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을 보고 빙산을 추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자료 확대 해석은 적절한 시장적으로 부족하거나 철저한 시장 통과 부족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저도 매번 느끼고요. 이럴 때는 거래 사례를 졸라 많이 보면 돼요. 졸라 많이 보면 돼. 그죠? 확대 해석 금지. 두 번째가 불추정의 오류. 그러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타당성이 있냐 없냐도 보지 않고 사보고 처리 맞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시가. 세 번째, 대표성이 없는 자료. 이게 뭐냐면 비중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가능성이 없다.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거래세 제거.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은 10분 쉬었다 갈게요.